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만간 인간처럼 추론과 계획을 할 수 있는 진화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추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GPT-5를, 메타는 기억까지 가질 수 있는 라마3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영국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명예교수가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힉스 교수는 가설을 세운 지 반세기 만에 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해 지난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최고법원이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고령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별 국가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내 이긴 적은 있지만 국제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내륙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고온 건조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져 화재 사고 발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의 양이 적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 내륙의 건조특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를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로 지금까지 가옥 12,800채가 침수되고 7,700여 명이 대피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렌부르크주 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성명에서 어린이 1,707명을 포함해 7,703명이 침수된 주택과 사유지에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오르스크에서는 주택 6,793채가 물에 잠기고 2,616명이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는 지난 6일 밤 오르스크에서 폭우로 댐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고 러시아 정부는 오렌부르크주 지역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별 국가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을 내 이긴 적은 있지만 국제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제3지대 정당들까지 이번 총선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유권자마다 지지하는 후보는 달랐지만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사전 투표율 31.28%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뜨거운 시작을 알린 22대 총선. 흐름을 이어가듯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노년층 유권자들은 민생을 살릴 진짜 일꾼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중요한 투표인 것 같아서 잠도 별로 안 오고 그래서 5시에 준비해가지고 진짜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투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정책을 말한 대로 실천해줬으면 좋겠어. 중년층에선 지역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함께 바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뭐 정책도 정책이면 또 정당도 좀 신경 쓰고 있고요. 저희 동네나 뭐 이런 기타 지역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냥 다음 대선까지 봐서 더 열심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그동안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양당의 협력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노약자층에 대해서 정책은 많이 보이는데 청년 정책이 조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양당이 뭔가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조금 화합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정책들이나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면은 되게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세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선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손등에 투표용 도장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나 연예인 사진에 도장을 찍어 올리는 이색 투표 인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손바닥만한 종이 위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엔 빨간색 투표용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투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손등에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던 기존 투표 인증 사진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좋아하는 캐릭터 등이 그려진 종이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을 뽑아 애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응원하는 스포츠 구단 사진에 도장을 찍으며 우승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투표 인증은 거부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개성이 담긴 인증 방식입니다. 타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색깔이 없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이제 자기의 권리고 그 의견을 이제 표출하는 거니까. 일부 소상공인들도 투표를 인증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의 놀이처럼 시작된 투표 인증. 이제는 자신의 개성을 뽐내며 투표라는 권리를 지키는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픈 AI와 메타가 추론과 계획을 할 수 있는 진화된 인공지능 AI 언어 모델을 조만간 출시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오픈 AI는 GPT-5라고 불리는 차기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일회성 소규모 작업엔 뛰어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차세대 GPT는 추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도 몇 주 안에 새로운 AI 모델인 라마3의 출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새로운 모델이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영국 이론물리학자 피터 힉스 에든버러대 명예교수가 현지 시간 8일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에든버러대는 9일 성명에서 힉스 교수가 짧게 질환을 앓고 나서 지난 8일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힉스 교수는 1964년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우주 탄생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 중 가장 유력한 표준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된 입자입니다. 힉스 교수가 가설을 세운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2013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의 존재가 2013년 학술적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입자는 자연 현상에서 관찰할 수 없고 실험으로도 측정이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장편 소설 철도원 3대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국제부문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커상 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철도원 3대의 영문판인 마터 2-10을 포함한 최종 후보작 6편을 발표했습니다. 철도원 3대는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서사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동자의 삶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지난 2020년 출판된 이 소설은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린 황석영 작가의 역작으로 꼽히며 해외 6개 나라에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올해 부커상 국제부문 수상작은 다음 달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총 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 감소했는데 이 중 국세 수입이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51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총 지출은 전년보다 69조 원 감소한 49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였습니다. 전년보다는 30조 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 29조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 스스로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정 준칙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랏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결산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또 한 번 연 3.5%에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과 기름값이 보여주듯 물가 경로가 불안한 데다 최근 미국도 금리 인하에 한층 신중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3.5%에 묶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데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2달째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밀어올리고 있고 중동 분쟁과 함께 뛰어오른 기름값도 물가 경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운송비로 올라갈 거고 이제 개인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내 교통비가 택시비 이런 게 올라갈 거고 결국은 이게 또 상품이나 서비스 쪽에 그런 인상 압력이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밀리고 있습니다. 고용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존의 6월 인하 시나리오에 회의감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We do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lower our policy rate until we have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2%.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올렸지만 먼저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벌어진 격차가 2%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로 벌어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2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동결 와중에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윤재 위원과 함께 이번 달 임기를 마치는 서영경 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었고 수입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 수지는 19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 9천만 달러 적자보다 감소했지만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45.5%, 자동차 부품 27.2%, 석유 제품이 13.3% 지난해보다 증가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수요가 살아나고 감산 효과로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2.6%포인트 올랐습니다.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혜택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에 정부가 내일까지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해 납품 단가를 지원해 가격을 낮추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치솟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전통시장에서는 혜택을 누리기 힘들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 등이 부족하고 납품처도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내렸어도 그래도 안 내려갔어요. 우리가 사 먹기에는. 근데 저 지금 들렸다 아까 마트.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반 정도 되는데.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까지 납품 단가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대파, 오이, 애호박 4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사과는 킬로그램당 2,000원, 대파는 킬로그램당 1,300원이 지원되며 지난 5일과 비교하면 최대 50% 가까이 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과 2.5톤, 대파 10톤, 오이 7.5톤, 애호박 2.5톤입니다. 수유 재래시장과 관악 신사시장, 남구로시장, 남성 사계시장 등 16곳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12일까지 이어가고 이달 말까지 300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도 발행해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1분기 국적항공사 이용객이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를 보면 지난 1월에서 3월 국적항공사 여객수는 2,25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96% 수준입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수가 1,500만여 명으로 2019년 1분기에 95.2%에 달하며 지난해 1분기보다는 53% 넘게 급증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며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한 효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도 웃도는 수치라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더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2월과 마찬가지로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2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 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대 초중반에서 움직여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다는 확신 없이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게 미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입니다. 물가지수 충격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처럼 예상치를 웃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422.16포인트 내린 38,461.51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9.27포인트 내린 5,16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6.28포인트 내린 16,170.3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작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1.06달러 오른 배럴당 90.48달러에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에 상륙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13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C카드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결제 금액은 138.8%, 결제 건수는 13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제 금액이 2.5%, 결제 건수가 1.1% 줄어들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제 금액대를 살펴보면 국내 쇼핑 플랫폼이 골고루 분포된 것과 달리 중국 쇼핑 플랫폼은 3만 원 미만 결제가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췄습니다. 피치는 중국 공공재정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피치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피치의 평가 시스템은 중국의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미래지향적으로 안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과정에서 차기 회장 당선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임현택 차기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 물밑 협상으로 이번 사태를 졸속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어떤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임현택 차기 회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협회 대의원의 임시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중도 해산은 규정상 대의원의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앞서도 비대위가 임기 시작 전에 비대위 권한을 넘겨받겠다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가장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여줬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윤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유권자들의 바람이 모여 앞으로 4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할 300명의 일꾼이 뽑혔는데요.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올라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게 이번에 민심의 선택을 받은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